연어를 비롯해서 뭐 송어, 농어 등등 여러 물고기들이 잡힐 만큼 어종이 풍부하고 깨끗한 그런 강이었죠.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되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런던에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템즈강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58년 템즈강에는 런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는지 당시 템즈강을 표현한 만평이 있습니다. 잠깐만. 해골이. 사신인가요? 야, 밑에 보면 약간 거북이 같은 건가? 막 뒤집어져서 죽어 있어요. 죽은 생물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느낌이고. 완전 죽음의 강이네. 뭔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막 신화에 있는 그런 강 같아요. 죽음의 강이죠, 뭐. 생명의 흔적이 아예 없어. 그렇죠. 이게 강에는 이제 정체 모를 생명체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고 해골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음의 강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 템즈강은 인간이나 물고기가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아주 심각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참을 수 없는 그 악취였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시민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수가 런던을 다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템즈강변에 있는 영국의 그 의회도 임시 폐쇄됐었는데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든 이 악취를 줄여야 되니까 이 창문 틈새를 천으로 다 막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58년은 영국 역사에서 대악취의 해라고 기록이 될 만큼 템즈강 오염이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폐수 때문인가? 그때 공장 산업혁명이 있었으니까. 예, 맞아요. 문제가 됐던 게 수많은 공장에서 아무런 정화 시설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강에다가 방류했던 산업 폐수들. 이게 이제 큰 문제였고요. 또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 도시에서 흘러드는 그 하수, 생활 폐수. 생활 폐수 이런 것들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이 오폐수 때문에 템즈강이 온갖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했고 설상가상 여기에 이제 폭염까지 닥치면서 전례 없는 이런 악취, 대악취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수온까지 상승했구나. 줄리안 씨, 이때 템즈강의 이런 오염으로 굉장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치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거기 어떤 배 이제 그 충돌 사건이 일어나면서 침몰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한 승객 800명 중에 600명 정도 사망했는데 아니 먼 바다도 아니고 가까운 강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수 일어나는 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좀 이해하잖아요. 뭐야? 근데 그게 바로 이 배수를 들여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땅에 들어가는데도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대책 제대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생겼던 큰 피해라고 볼 수도 있죠. 교수님, 그럼 이 템즈강에서 이렇게 오염이 바다까지 그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간 건가? 네, 맞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바다지 않습니까? 템즈강의 강물 역시 영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한 북해 바다로 다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도 이 북해 바다도 심각하게 오염되기가 시작했죠. 이거는 인재지. 배수 쏟아지는구나. 근데 바다 오염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세기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대전이 있었잖아요. 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 주변에는 바다에 충격적인 폐기물들을 버리게 됩니다. 네. 그게 과연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폐기물인가? 네, 맞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에서 핵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럽 이제 각국이 핵 경쟁에 나서면서 핵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당시까지는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영국에서 수천 톤에 달하는 이런 핵 폐기물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게 된 것이죠.
바다에 버릴 생각을. 또 유럽의 여러 정부와 기업 또 조직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바다에 핵 폐기물까지 이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씨, 이때 바다에 버려진 게 핵 폐기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세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남아있던 뭐 무기, 뭐 총, 탱 같은 거 엄청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딱 그 사이에 있는 보포트 다이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만 100만 톤 버렸습니다. 만 톤? 네, 그거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 돼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 와. 상상이 안 가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 매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근데 바다에 버린 거예요? 예, 사실 과거에는 바다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바다가 워낙 넓고 깊어서 그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자연과학이 바로 해양학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떤 면에서는 우주보다도 바다를 더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상당 부분 남겨둔 것이죠. 하지만 해양과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바다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약 4분의 1 정도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만약 이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산소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소가 나오죠. 전체 지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만든 산소는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얼마만큼의 산소를 만들어낼까요? 80%네요. 40%? 절반 이상? 맞습니다. 네. 바다가 만들어내는 산소는 지구에 있는 산소의 최소 50%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의 반 이상은 바다에서? 바다에서부터 왔다. 할 때마다 바다에 되게 감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바다가 진짜 지구의 허파인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지구의 허파는 사실 바다였던 것이죠. 바다는 이렇게 산소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까지 제공을 하면서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와. 아, 근데 갑자기 좀 후회가 되네요. 어린 시절에 바다 가서 오줌 많이 싸고 그랬거든요. 아. 왜 오줌은 그러세요? 괜찮아요. 오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바다가 건강할 때, 바다가 건강하게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20세기 중반 이제 인류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더불어서 이 소비 혁명이 이때 시작이 되죠. 아, 공장 대량 생산의 시대. 지금 뭐 소비 문화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포드. 발달했잖아요. 모던 타임즈 아니에요? 모던 맞아요. 모던 타임스 진짜. 뭐 그때는 환경이 뭐 걱정이나 생각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은 진짜 이때는 혁신이었죠. 아, 혁신이었죠, 완전. 그쵸,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과 생필품 또 음식까지 이 모든 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고 각종 광고가 소비를 점점 부추기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이런 마트는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쓰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바다를 더 위협하고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또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이 사진은 1955년도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런 잡지에 실렸던 광고인데요. 한 미국인 가족이
플라스틱하고 이제 각종 일회용품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쓰고 던져버리는 삶. 와. 무책임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일회용이다. 그렇죠.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면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광고죠.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미국 거 그 매드맨인가? 매드맨? 거기서 이제 딱 이제 피크닉 하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훅 이렇게 버린 장면 있어요. 어디다가요? 예, 그냥 자연에다가 그리고 버리고 가요, 그냥.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그 당시 진짜 사람들이 약간 뭐 별 생각 없었나 근데 봐요. 왜냐면 저런 포스터 운동하면 사람들 다 따라하거든요. 이렇게. 그니까요. 이렇게 이제 쓰고 던져버리는 일회용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었죠. 사실 플라스틱은 20세기 초에 처음 발명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2차 대전 때 이제 장화나 이제 전선 피복 이런 거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비닐, 페트병 그리고 이제 음식 포장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들이 줄줄이 발명이 되면서 1950년대가 되면은 플라스틱 전성기에 이르게 되죠. Saran wrap. That's right. There's nothing like saran wrap. It's the crystal clear plastic that lets you see everything you wrap. Band-Aid plastic strip. And the Band-Aid plastic strip never comes loose. 그 후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예,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뭐 산업 폐수, 뭐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해양 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체약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이 협약에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총 87개국이 참여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동의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결의를 다진 거네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특히 이 협약에서는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유독성이 강한 수은, 또 카드뮴, 원유, 그리고 핵 폐기물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하지만 이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강제성. 예. 그러니까 이 협약의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규정을 위반해서 바다에 유독성 물질, 뭐 폐기물 이런 거 버려도 국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선언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에도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지가 않았고 결국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런던 의정서가 이제 새롭게 채택됐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에 버릴 생각을 했죠. 네.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나 그만 충격받고 싶은데. 때는 런던 의정서를 맺은 지 1년이 지났던 1997년 사건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국제 요트 경주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경주에 참여한 이 찰스 무어라는 이름의 선장이 있었는데요.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에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의 흐름도 멈추면서 요트가 멈춰버린 거죠.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된 섬이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와. 당시 찰스 무어 선장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예,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부터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달에 쓰레기가 있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서우리만큼 고요한 수면 위를 모터에 의지해 지나갔다. 쓰레기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망망대. 찰스 무어 선장은 자신이 목격한 이 쓰레기 지대를 세상에 이제 알렸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저기 얼마나 바다 있는지 한가운데까지 쓰레기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죠 쓰레기들이? 예,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계속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예,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돼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 쓰레기 섬의 90% 정도가 이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지 뭐. 플라스틱이야. 역시 플라스틱이지. 80억 톤이 있는데. 이제 왼쪽 사진은 스티로폼 부표고 이제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부표가 생산된 게 19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 예,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 바다에 떠돌면서 이렇게 절대 안 다녔는데도 썩어.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 섞는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료수 박스 이것도 육지에나 있을 법한 건데 이게 태평양까지 흘러왔다는 게 이제 놀라운 것이고요. 이 박스도 1977년도에 생산된 물건입니다. 예,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부식되지 않고 거의 완전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뭐 학교에서 플라스틱 썩으려면 500년 걸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게 500년이 안 지났죠. 그러네. 안 지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 들어간 대부분의 다른 물질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잘 분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미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화학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쓰레기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자, 줄리안 씨, 근데 뭐 플라스틱은 그렇다 치고 다른 쓰레기들, 그 외의 쓰레기들은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측이긴 한데 빨대는 조금 얇게 돼 있어서 한 200년.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가도 200년. 스티로폼 컵은 뭐 50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저귀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저귀요? 기저귀. 기저귀 그래도 좀 짧게 걸리지 않을까요? 기저귀는 뭐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네요.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기저귀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게 분해되는 것이 완전 썩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어디선가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아직까지나 이제 평생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영원히 남을 거라는 얘기도 있죠.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쓰레기 섬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매년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경악할 정도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는 이 쓰레기 섬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크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저렇게 크다고요? 네,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아, 악몽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16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몸집을 많이 불린 겁니다. 우와.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줄리안 씨, 저기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가 어딥니까 도대체? 안 그래도 2022년도에 쓰레기 섬에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기 있던 쓰레기들 한 6,000개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상표라거나 로고를 확인해서 메이드 인 어디?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디 확인하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 섬에서 34%의 쓰레기 이제 정도 차지한 1위는 바로 일본이었고요. 2위는 중국은 32% 정도의 쓰레기 차지했다고 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차지한 쓰레기량이 한 1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태평양 쓰레기 섬. 이곳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우리 잘못인데 뭐. 그런데 이 거대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다 존재하고 있죠. 이 태평양의 쓰레기 섬처럼 다른 해류로 둘러싸인 5대양. 이곳 모두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핫스팟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데? 이제 깨끗한 바다가 없네요. 네, 심지어 인류의 손이 잘 닿기 어려운 심해까지도 이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해까지. 지난 2021년도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나 해구 여기를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곳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된 겁니다. 평균 수심이 7,000m, 8,000m가 되고 가장 깊은 곳은 이제 10,000m 이상 되는 이 마리아나 해구.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단단한 쇳덩이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수압,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 참, 우와. 심해하다.
아 맞아요. 거기 투명인 생명체 되게 많잖아요. 응? 거기서도 이거 잡는다고? 와 비극이다 진짜. 저거 에? 그 레디고잖아. 겨울왕국 풍선이 있었다고요? 아니 쓰레기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이 정도니까 다른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네, 더 이상 지구의 바다에서는 이 청정 해역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이미 모든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네,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도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면서 매립지에서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다로 다시 가게 되고 그게 해변으로 오게 되는 그런 순환이 되는 거죠. It's really unbelievable. In 17 years, I never saw a situation like this. We are in Central Kuta, and the amount of plastic is unreal. 와, 이거는 어떻게 할 아유,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떠 있는 것만 저 정도지 또 가라앉을 것까지 생각하면 몇 배 되겠죠. 맞아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바다 생태계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까요? 한숨을 많이 쉬게 되네. 거북이. 아 너무 애기 귀여워. 거북이다. 아, 귀여워. 열심히 간다, 열심히. 뛰어라, 뛰어라. 엄청 귀엽다. 왜 그래? 박혔어? 어머머, 아이고 피가 나네. 어떡해. 아유, 저 못 보겠다. 맞추라도 해주세요. 아, 어떡해. 피 나는 거 그지? 어떡해. 아, 나 저 못 보겠어. 뭐야? 허우. 에? 뭐야, 저게? 빨대? 어떻게 빨대가 거기 들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저기 또 어떻게 들어갔지? 네, 다행히 영상 속 거북이는 운이 좋아서 발견돼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다 거북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때 구조되지 못한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야? 이게 뭐예요? 뭐야 오른쪽?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북이들이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그물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너무 불쌍해.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끈인데 그 끈에 이제 갇혀서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흩어진 플라스틱들이 해양 생물들에게는 마치 쥐뢰 같은 것인데요. 또 다른 동물의 피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개 이런 거예요. 네, 물개인데요. 아니 뭐 사용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막 목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 보여.
물개들을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끈에 이렇게 걸리면은 여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갗이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진짜 동물들 무슨 죄야. 그리고 또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죽는 그런 해양 생물도 있는데요. 매년이요? 100만 마리? 매년? 바다새 아니에요? 예, 맞아요. 바다새입니다. 바다새? 예, 바다새.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쓰레기. 왜 애기들 사는 곳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우와. 어머, 어떡해. 예, 새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또는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꽉 차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떡해. 아니, 컴퓨터 하는 데 같아. 말도 안 된다. 뭐가? 라이터!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독성 물질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쓰레기장 됐다. 알바트로스라 너무 미안하다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진짜. 너무 참담해요. 왜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다가 예, 파도나 모래 이런 데 이제 깎이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냄새가 나는데 이 바다새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와 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바다새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새들의 90% 정도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그런 연구도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알바트로스는 한 1, 2년 사이에 알 한 개밖에 안 나는 애지둥지로 기르는 완전 이제 모성에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위해서 100km 이상 가는 거리 가가지고 먹이를 잡고 다시 갖다 주는 거 되지만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새끼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비극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 중에서 무려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 지구 환경과 바다에 미치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공격 때문인데요. 아,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면서 파도나 암초 등에 의해 부딪혀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지름이 이제 5mm 미만으로 아주 작아진 입자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아, 5mm 미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바다의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이긴 보이나요? 거품 같은데요? 저거. 아, 저 작은 쓰레기들이구나. 아, 다 부서져 나온 플라스틱인가 보다. 아, 저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쓰레기 잡고 있는 거구나, 이거. 와. 저 작은 조각들이 다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건져내기도 힘들 것 같아. 아유. 어떡해. 아, 플라스틱. 네, 영상 속에서 본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하고는 크기부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져서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왜 위험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먹이처럼 보여가지고 물고기들 호흡하면서 아가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더 크기고.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잘게 부서져서. 네. 이 원래 플라스틱이 제조 과정에서 이 첨가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죠. 맞아. 근데 이 분해되고 쪼개지고 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오염 물질들까지 흡수를 하니까 이 독성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독을 품은 이 작은 물질이 무수히 바다에 막 떠 있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럼 바다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럼 미세 플라스틱도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건가요? 네, 때마침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그 궁금증을 풀 그런 연구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바다에 12,000여 개 지점을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통계낸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징그럽다 근데 플라스틱. 뭐야? 오, 저렇게 많이 퍼졌어? 이 지도에 이제 초록색, 녹색으로 돼 있는 점들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점들이고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그 외에 다른 쓰레기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중해 쪽은 난리인데요? 저기 지중해랑 저 북해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난리 났네요. 지중해 엄청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중해 맘먹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보여 지금. 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하여튼 상태가 심각한데요. 이 전체 조사 대상 해수면 이 해역들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무려 20만 개, 20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의 바다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북극이랑 지금 남극에도 점이 좀 많이, 특히 북극 좀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곳에도 좀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연결돼서 해류가 흘러가니까 이 대륙 주변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해하고 남극해 같은 먼 바다에도 대규모로 다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남은 이 마지막 청정 해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북극과 남극의 바다도 이 미세 플라스틱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만 오염시켰을까요? 바다에서 이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네.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다가 강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런 것이죠. 교수님, 그럼 그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증발해서 그 하늘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면 인간은 이미 노출이 돼 있네, 미세 플라스틱에. 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에게도 노출이 돼 있고 특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최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대부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무섭다. 그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다 먹은 우리 인간의 이 몸에 독성을 띤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종을 막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어종을? 참치 같은 거. 걔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그 참치 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가까이 살을 보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 심각한데 이거.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똑같이 먹는 거네요, 우리가. 와 진짜 그러네. 우리도 플라스틱 많이 먹었겠네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강력한 독성만큼이나 인체에도 해롭죠.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위장의 세포를 통해서도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점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장이나 폐, 또 장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매주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이 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매주? 매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그 정도씩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벌거벗은 세계사 봐야 돼요, 이거를. 번역 좀 해주세요. 예? 번역 좀 해주세요. 유씨.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Please watch. 벌거벗은 세계사. 학교에서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봐야 됩니다, 이거. 예. 이게 결국 바다 전역에 이렇게 퍼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리 없이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햇빛으로 쬐면 화학적으로 여러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데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바다는 이 산도 pH가 0.01 정도 낮아졌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0.01. 이 단지 0.01의 이 산도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과거에 수십만 년 동안 못 보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도가 낮아지는 변화고요. 에? 그런 변화 때문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라고 알려진 이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이게 여기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뭐야 진짜. 그냥 뭐 동물 뼈 같은데요, 산호가 같지 않고. 이렇게 된 거야, 또. 생명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와 비극이다 진짜. 이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 이거. 그리고 백화될 시간이 길어지면 산호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갈수록 이런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이곳에 무려 90%에 가까운 이 산호지대에서 다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호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의 산성화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산호는 바닷속의 탄산을 이용해서 단단한 석회 골격을 만드는데요. 산도가 변하면서 골격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바다 산성화로 인한 이 산호의 피해는 단순히 이 산호 군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 산호초 군락을 바다의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해양 생물의 무려 25%에 달하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제공해 줍니다. 25%나 네. 생명들 거기 산다고요? 네, 바다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아파트라는 네. 말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아파트구나. 그래서 이 대규모로 산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 생명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상이나 바다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산호를 죽이는 거는 이 바다 산성화밖에 없을까요? 뭐 인간이 또 뭔 짓을 하겠죠, 뭐. 예, 산호는 이제 아주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까 오염 물질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아유. 아 오염물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태국에서 바닷속 산호가 병에 걸리니까 관광 도시인 파타야 인근 해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산호에 해를 끼치는
화학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크림 바르는 것을 아예 금지해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들이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미 산호의 감소 추세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최근 산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10%도 채 남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호의 죽음은 바다의 변화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바다에 어떤 변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이 온난화, 바닷물도 온난화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 강연에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지구에는 1초에 4-5개 정도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흡수됐고 지금껏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부분 바다가 감당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 열파. 예, 해양 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에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 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갛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 열파는 이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바다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층에 잘 떠 있죠. 그럼 이 바다 아래에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니까. 그 결과 이 바다 표면에 이 플랑크톤이나 크릴 같은 이런 먹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 또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2015년 당시에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 있잖아요. 자,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뭐 40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네. 좀 그런 물이 큰 40 몇 사건이었는데.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10억 말이 안 된다. 저 어떻게 그때 바로 연어도 피해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에 있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저렇게 병이 사람 걸려. 화상이 어떡해. 아니 뜯겨 얼마나 먹- 뜨거우면 심지어 누구한테 화상을 뜯어 먹혔는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 횟수만 총 170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한국 바다의 수온도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수온이 약 1.35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와. 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울바다 수온이 지난 36년 동안 무려 3.6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제주 바다가 아열대 바다처럼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풀도 많고 모든 바다가 살아 있어서 감태도 많이 오고 뭐 소라도 많고 물건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바다가 이 백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풀에는 거. 바다가 해요. 다 늙으면 다 썩으면 바다가 다 썩으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 어머, 다 어딨어? 돌만 남았어?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산호, 해조류가 이제 아열대 제주뿐 아니라 생물들이 동해까지 올라와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백바다. 아유, 백바다 됐다는 말. 뭐 와닿네요, 엄청. 무섭다. 진짜 이상하다. 예, 이렇게 수온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이제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혜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네. 고래? 고래? 예, 고래가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거대한 덩치와 이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3톤? 예,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그럼 고래를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은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래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구 온난화와 바다 수온을 감소시키는 온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귀한 동물인 것이죠. 고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가는군요. 고래가 물속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소변 말고 대변으로. 일단 뭐가 있겠죠, 거기? 대변에? 대변이야? 네, 마이클 씨 정답입니다. 설마 맞아요? 네. 너무 학교 차이로 맨날. 대변에 뭐가 있길래요? 그러니까요. 대변에 뭐가 있지? 예, 이 고래의 이 배설물에는 다량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 표면 근처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주는 것이죠. 우와. 대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도와준다니. 저희도 배설만 해서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저희 대변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바다에다 똥 싸게요? 이거 싸야겠는데? 아니 바다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너무 기특하다. 앞으로 모든 인간들도 고래 잡으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보호해야죠. 태어나서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고래 숫자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의 개체 수는 무려 400에서 500만 마리에 달했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 한 해에 약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해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양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고래는 현재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폭염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래를 사냥한 결과 고래의 다수종이 멸종 위기에 지금 처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래를 왜 잡는 거야? 고래가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고래를 보호하려고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쌍해. 여기는 유럽인데 정통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전통 백불 정통이야. 진짜 못 보겠죠. 진짜 너무 화난다. 와, 피바다네 완전. 완전 피가 됐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작년 2022년에 저기 그 캐나다 해안에서는 거의 죽고 가는 이제 그 향유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고기 안에서 플라스틱 150kg였습니다. 결국 지구에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전 지구적으로 고래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바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의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은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끔찍하다.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줄어든 바다를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는 데드존이 한 45군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2년에는 전 세계 바다에 무려 700여 곳이 다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죽음의 바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데드존 수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최대 1000곳 이상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죽음의 바다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바다에서 생명체가 점점 살 곳을 잃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바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엎친 데 덮친 게 없네. 그거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유조선? 네, 맞습니다. 석유가 유출돼서 원유가 이렇게 퍼져서 바다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문제인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바다에서 이 원유 시추 붐이 일어났는데 원유 시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대규모 유출이 벌어지기도 하고 조난을 당하면서 유조선이 파괴되면서 원유를 유출하기도 하죠. 특히 2010년도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환경 재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멕시코만에서 일어났던 그 디버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 진짜 저때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버터 호라이즌 이 시추선은 심해 1,500m 해저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첨단의 시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해에서 이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해상에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됐죠. 당시 아파트 24층 높이까지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바다 불탄다. 화재를 잡으려고 소방 당국에서 이제 작업을 나섰지만 시추선이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이때 1,500m 해저에 위치한 시추 파이프에 구멍이 생겨서 유출된 기름 양이 약 8억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수습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 기름이 이제 미국 남부를 다 덮치면서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킨 것이죠. 특히 이 시추 장소에서 가까웠던 루이지애나주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원유는 이제 기름이니까 끈끈한 막을 만들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공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바다의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바다 생물들이 자꾸 질식하는 거죠. 저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뭐야, 바다표? 펠리컨이잖아. 또 어떻게 살겠어? 너무 미안해. 저 씻을 수도 없고. 진짜. 약 1000여 마리에 달하는 이 펠리컨들이 집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까지 석유를 뽑으려고 그래. 뭐 펠리컨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에서 집단으로 죽은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거북이죠. 당시 600여 마리의 거북이들이 이 원유 때문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거북이 몸속에 있는 원유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이 마요네즈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와, 희한하다. 마요네즈 몸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 안에 있는 기름도 마요네즈가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유조선 꼽아도 돼요?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이제 뭐 혈관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태안의 그 기름 그 제거 그 봉사도 저희는 해봤는데
진짜 안 닦여요. 그거 돌에 되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가 인근 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에는 최소한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뭐 이런 초대형 사고 말고도 거의 매년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유출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해상 기름 유출 사고는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0,000여 건 정도의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00여 건? 아유. 예, 이렇게 바다로 유입되는 기름량이 약 1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유조선 유출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매일 타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트럭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게 지하수로 강으로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파괴되며 바다의 생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사라진 바다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지금 이대로 바다를 방치하면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예. 바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세기부터) 우리가 전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우리의 소비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난 100년 남짓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지구의 모든 생태 자원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과소비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을 만들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자꾸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에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일회용기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우리가 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생활하면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뭔가를 사려다가도 좀 멈칫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대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그 철학이 딱 간단해요. R 5개 지키면 되는 건데요. 예,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이렇게 지키시면 지구가 훨씬 더 행복하고 바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엄청난 생명력과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아, 다행이다 그건. 유엔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 10년을 해양과학 10년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바다의 30%를 다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류가 다시 바다에 주목해야 된다 한 것이죠. 그리고 환경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최대 화두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런 이제 노력들이 아주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 지구적인 이런 노력과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지면은 바다도 소생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소생해야지. 아주 조금이라도 당장 바다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다 오염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잇따른 마피아 척결의 움직임으로 시칠리아의 전통적인 마피아 조직인 코사노스트라의 세력이 움츠러들었죠.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부에선 2000년대 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조직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폴리의 까모라와 칼라브리아의 은드랑게타입니다. 까모라는 마피아 비즈니스계의 새로운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모라는 120여 개의 조직 아래 7천여 명의 조직원이 활동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마피아의 전통적 사업인 마약은 물론이고 건설, 식품, 명품, 관광 사업 등 맞아요. 다방면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 유연한 조직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와, 거의 무슨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네요. 마피아 스타트업. 그런데 이렇게 악명 높은 까모라에겐 기존의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까모라 내에 이탈리아 전역의 화제를 모았던 여성 보스가 있었는데요. 다른 조직에도 여성 보스가 있기는 하지만 까모라의 여성 보스처럼 널리 알려졌던 적은 없습니다. 자, 대체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무서워. 무섭게 생길 것 같은데. 에? 되게 뭔가 작게 보이는데요? 무슨 영화 배우 같아요. 뭔가 미인이신 것 같은데? 예, 까모라 최초의 여성 보스 아순타 마레스카인데요. 마레스카는 원래 카모라의 보스와 결혼한 보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직 내 분쟁에 휘말려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레스카가 남편을 죽인 인물을 총으로 살해합니다. 마피아 조직의 특징이었던 피해 복수를 실행한 것이죠. 당시 마레스카는 18살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와. 복수로 죽였다고요? 예. 네. 당시 경찰은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마레스카를 추궁했지만 마레스카는 끝까지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마레스카는 1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아들을 출산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까모라의 보스로 등극했고 범죄의 디바라고 불리면서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와, 아리 씨, 이 마레스카에게 좀 남다른 스펙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굉장히 예쁜 걸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미인 대회에도 나와서 우승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레스카라는 이름보다 포페타로 더 많이 불렸어요. 작은 인형이라는 뜻이에요. 그 남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중에 재판장에 섰을 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똑같이 복수를 할 거라고 한 적이 있어서 그게 또 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까모라로 인해서 나폴리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까모라 조직을 때문에요? 예. 또 뭔지 특겠지 또. 좀 그냥 좀 조용히. 나폴리? 그런데 네? 쓰레기. 이게 뭐예요? 맞아요. 왜? 이슈였어요. 아니, 저 예쁜 도시가. 최근이에요? 그렇게 먼 역사는 아니에요. 당시에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슨 쓰레기 도시가 되는데요? 뭐 한 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때 나폴리 시민들은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 상황에 항의하면서 곳곳에 불 지르면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에는 소방차가 쉴 새 없이 출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렇게 역사 있는 도시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나폴리에선 아무 손도 안 쓴 거예요? 놀랍게도 깜파니아 주 정부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쓰레기 관련 예산으로 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나폴리에 단 하나의 소각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이 뭐 한 거야? 그 많은 돈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마피아 주머니로? 예. 사실 이 나폴리에는 1994년부터 나폴리의 쓰레기 처리를 독점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업체가 마피아 까모라가 소유하고 있는 까모라 런 컴퍼니였습니다. 까모라는 쓰레기를 수거해 시로부터 돈도 받고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매립하거나 불법 소각해서 처리 비용을 아껴서 또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 못된 짓을 다 하는구나. 오죽하면 까모라 조직원이 우리에게 쓰레기는 바로 황금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나폴리가 관광 도시잖아요. 근데 쓰레기에 덮여 있는 그 도시를 아무도 관광을 안 하고 싶으니까 관광객들 많이 줄이고 나폴리에서 만드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리모네주 아니면 모짜렐라 치즈 그런 제품들은 수출하는 그런 계약 수가 35% 이제 취소가 됐어요. 와. 그 도시를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들이야. 엄청 큰 문제였어요. 아니 자기들도 거기 살면서 그게 안 싫었을까? 그러게요. 집에서 먼 데다 했겠죠. 자, 그런데 까모라가 나폴리 지역의 쓰레기에만 관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까모라는 유럽의 각종 산업 쓰레기와 유독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대신 처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렇게 쓰레기에 집착을 하는. 진짜 맞는 말. 까모라는 소말리아의 정부가 사라진 점을 이용해서 유럽의 산업 폐기물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불법 투기를 한 것이죠. 게다가 이 폐기물에는 방사능이나 핵 폐기물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톤당 $1,000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소말리아에서 처리하면 톤당 $2.5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폐기물이 소말리아 앞바다에 버려지면서 소말리아엔 어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소말리아인들은 그들의 자원인 바다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은드랑게타. 가장 부유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He has all the money in the world. 은드랑게타는 이탈리아 내 마피아 조직 가운데 오늘날 가장 부유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은드랑게타가 올리는 수익이 이탈리아 GDP의 3%에 달한다고 추정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돈이 될 만한 사업을 빠르게 찾아서 착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은드랑게타가 벌였던 사업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지만 은드랑게타는 그 틈에서도 돈 벌 방법을 찾아냅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PCR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스크 사업. 자가 키트 팔고. 자가 키트 팔고. 예.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니 우리 지금 묻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로폴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조 마스크나 의료 장갑, 의약품을 거래하는데 마피아가 개입되어 있고 게다가 이탈리아 북부 한 도시의 보건국장이 은드랑게타의 연락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 방금 충격받았어요. 저는. 건강은 건들면 안 되지. 심지어는 장례식 업체에 투자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클리닝 업체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가면 냅뒀잖아요? 백신 만들었을 것 같은데. 가짜 백신. 와우. 그냥 비즈니스맨들이네. 대기업이 진짜 가장 맞는 것 대기업이에요. 같아요. 대기업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은드랑게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돈까지 갈취했습니다. 유럽 최대 난민센터 가운데 한 곳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주의 한 난민센터가 사실은 은드랑게타의 현금 지급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은드랑게타는 2006년부터 10년간 난민센터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음식 공급의 하청을 따내는 방식으로 난민센터에 지원된 공적 자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00만 유로를 빼돌렸습니다. 진짜 악질이다. 이탈리아 경찰 발표, 마피아가 난민기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빼돌린 자금은 부동산과 고가의 차 혹은 선박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를 넘나들며 악행을 저지르는 마피아들이 2010년대 들어서 가장 큰 공을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코사노스트라, 까모라, 은드랑게타까지 이 3대 마피아 조직 모두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진짜. 대체 뭘까요? 바로 농업입니다. 그죠. 그만해. 농업까지요? 우리가 흔히 농업을 의미하는 아그리콜투라와 마피아를 합친 아그로마피아라고 부르는데요. 마피아들은 오랜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진 농장과 가축들을 사들여서 농장을 다시 임대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고용해 농작물을 수확하고 유통해서 돈을 버는데 하루에 14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있어요. 고작으로 그냥 3.5유로. 그래서 원으로 한다면 5천 원밖에 안 돼요. 어떡해. 마피아들은 가짜 농식품을 유통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올리브유의 경우에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최고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상표를 부착했는데 실제로는 중동산 올리브 찌꺼기로 만든 것이었죠. 왜? 아우, 좀 그러지 마. 또 값싼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 식품 유통을 비롯해서 올리브, 토마토, 아보카도 농장 같은 농업 분야에서 마피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200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 농업이 마피아의 전체 연간 매출의 15%를 차지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15%.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피아의 눈에 이런 동향이 포착된 거죠.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풍력 에너지였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마피아를 에코마피아라고 부릅니다. 너무 안 어울린다. 에코와 마피아 너무 안 어울려요. 사랑스러운 살인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피아들은 왜 풍력 에너지에 눈독을 들였던 걸까요?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풍력 농가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마피아들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풍력 설비 및 건설 허가권을 소나기에 넣고 해외 기업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갱스터 같은 그런 거 말고 총 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아니라. 느낌의 마피아가 아니라 마피아가 그냥 이태리를 집어삼키겠네요. 전 세계 아닐까요, 언젠가? 자,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고 그럴싸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피아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특히 마피아가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일은 여전한데요. 바로 마피아가 걷어들이는 보호비가 서민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삐쪼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부터 기업까지 예외 없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Pagavamo 250 euro al mese, poche cifre. È l'imposizione che è una cosa che ti distrugge. 팔레르모만 해도 매년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호비를 걷어들인다고 하는데 만약 보호비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은 아수라장이 될 거고 방화 그리고 살해 위협에 노출되기가 일쑤겠죠. 팔레르모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당연하게도 마피아들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었고 어느 날 이를 몹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마피아의 보호비 요구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보호비 거부 선언을 했던 것이죠. 이 공개 서한은 친애하는 갈취자에게로 시작됩니다. 당시 팔레르모 일간지에 실린 글을 확인해 볼까요? Non ho paura e non pago il pizzo. Libero Grassi, titolare della Sigma Biancheria, resiste al racket delle estorsioni. Ho subito due estorsioni, una rapina, oltre a intimidazioni varie. Che lui dice se tutti si comportano come me, se tutti si comportano come me, si distruggono gli estortori. 저항 의지가 보이네요. 쉽지 않은 위지인 것 같기도 해요. 같은 날 그라시는 보호비를 받아간 마피아 조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5명의 마피아가 체포됩니다. 우와. 자,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어떡해. 그렇죠.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장은 누군가의 침입을 받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방화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개 서한을 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라시는 총상을 입은 의문의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마피아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의 손에 희생된 사람은 총 1,008명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마피아 조직들 간의 이권 다툼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통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인들의 희생이 그치질 않자 이탈리아 정부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3월 21일을 마피아 희생자의 날로 지정합니다. E tutti gli altri di cui non siamo ancora. 적극적으로 마피아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서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를 겨냥한 세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조직원 91명 중 70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핵심 고위급 조직원 6명은 최대 20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